자, 이제 교재 84쪽을 보겠습니다. 행정처분 이 부분인데요. 지금서부터 행정처분 총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표가 있죠. 표. 자, 그래서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순환 때는요, 행정처분 구체적인 그 사유들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들어두셔야 됩니다. 기초과정이지만 들어두셔야 돼요. 자, 그럼 총설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대상자가 개공과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업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고요. 거래업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공사가 당연히 공인중개사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죠. 일단. 그러면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가 있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으로서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누는데, 그러면 요 거래업무 사업자는 지정 취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행정처분이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격 정지라는 거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최고가 6개월이고 업무 정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최고 6개월이에요. 그러면 업무 정지는 개공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격 정지라는 것은 소공에 대해서만 나가요. 소공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절대 자격정지 먹을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라는 제도는 소공한테만 나갈 수 있다. 근데 자격 취소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이 있다. 그럼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 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는 자격 취소 자격정지인데 자격정지는 소공에 대해서 나가고 거래업무 사업자는 지정을 했잖아요. 지정 취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할 게 우리 법상 행정처분이 바로 이거다.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지정 취소, 이게 행정처분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반드시 그 사유에 걸리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적 등록 취소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가 있어요. 이것을 임의적 등록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필취라고 저는 부른다고 했죠. 필요적 등록 취소를. 임의적 등록 취소는 줄여서 임취라고 제가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등록 취소는 다시 필취와 임취로 나뉩니다. 그럼 이 권한을 누가 행사하느냐도 문제가 있죠. 이 권한 누구한테 있느냐, 이 문제인데,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권한은 오직 이거부터 먼저 갈까요? 그러면 필요적 등록 취소, 필취는 기속행위죠. 그러니까 이건 재량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유에 걸리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임취는 말 그대로 재량행위예요. 이거는. 그리고 업무 정지는 유의리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재량행위죠. 그리고 자격 취소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속행위고, 자격 정지는 유의리하여 자격증을 명할 수 있다 했으니까 재량행위입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만 있으니까 재량행위예요. 그럼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이걸 왜 지금 설명을 드리냐면요, 시험에서요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있거든요. 이걸 바꿔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취 임취는 말 그대로 기속 재량인데 여기 다 재량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기속으로 하는 게 자격 취소죠. 근데 시험에서요,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를 잘 바꿔내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바꿔내는 거죠. 틀렸어요. 취소할 수 있다. 재량행위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권한을 누가 행사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등록을 누가 해준 거예요? 등록관청에 해줬죠. 그러니까 회수할 권한도 등록관청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줬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 권한은 오직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와 정지 권한을 갖고 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에게 자격증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중개를 하든 간에 내 자격 취소와 정지 권한은 오직 서울시장만 갖고 있어요. 교부한 자에게만. 그
그 다음에 거래용사업자 지정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었죠. 그럼 회수할 권한도 당연히 국토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대상자와 행정처분권자는 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시고, 그럼 행정처분은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소나 정지를 때리기 전에는요, 변명의 기회를 주거든요. 이것을 사전 절차로 그래요. 사전 절차. 그래서 사전 절차는 크게 청문과 의견 제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청문은 여러분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보듯이 대상자를 불러놓고요, 증거를 들이대면서 막 밀어붙입니다. 이게 청문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이걸 청문이라고 하고요. 의견 제출은 그야말로 대상자로부터 의견만을 들어보는 거예요. 서면으로 듣던 구술로 듣던.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는 언제 청문하고 언제 의견 제출을 받느냐, 이 문제인데, 청문은 대상자에게 증거까지 들이미니까 중요한 행정처분할 때 청문합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하게 돼 있어요. 취소할 때는. 근데 정지 나갈 때,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가 나갈 때는 미리 의견만 들어보면 돼요. 우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요, 취소나 정지를 때리면서 청문이나 의견 제출을 실시하지 않고 나갔잖아요. 그럼 이건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니까 이 처분은 무효다라는 게 대법원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을, 정지 때릴 때는 의견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 개인인 개공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근데 이때도 청문하고 취소해야 됩니까? 귀신 데려놓고 청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청문하지 않고 바로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취소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그럼 이제 이 사전 절차는 이렇게 되는데, 사후 절차가 또 문제예요. 사후 절차가. 그래서 거기 표에 지금 사후 절차 써 있죠? 이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 절차는 행정처분 나간 다음에 이행하는 절차를 얘기하는데, 그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취소하게 되면 우린 7일 내증을 반납해야 돼요. 등록 취소를 당하면 7일 내증 반납해야 되고, 자격 취소를 당하면 자격증을 7일 내에 반납해야 돼요. 때린 놈한테 반납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에 반납하고 교부한 시도석에 반납합니다. 이때 지정 취소는요, 지정서 반납 규정이 없어요. 지정 취소권이 국장이기 때문에 취소서로서 안 받겠대요. 이거 나란히 하시면 바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취소할 때는 그럼 7일 내증을 반납하는데, 정지 처분할 때는 반납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정지 시에는 반납이 없다. 나중에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네방네 소문 다 내야 돼요. 며칠 내에 내야 되냐면 5일이에요. 우리 공인인사법 쪽에 유일한 5일이 이건데, 5일 내에 자격을 취소한 시도사는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모두 통보해 줘야 돼요. 그럼 왜 그랬을까? 자격을 취소하면 3년간 시험 못 봐요. 중개업 종사도 금지죠. 그럼 이자가 서울시장에게 자격을 취소했는데 제주 와서 시험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소문 다 내는 거예요. 며칠 내에 내라고요? 5일이에요. 그러면 정지처분 시에는, 자격정지처분 시에는 다른 데 가서 시험 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정지처분 시에는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취소 시에만 7일 내증 반납하고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 통보한다. 자격 취소 시에만. 감 잡았어요?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하게 되면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게 되는 거, 그거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각각의 사유를 원래 봐야 되거든요. 각각의 사유를. 그래서 이제 요거 행정처분에 대한 개괄 내용을 다 봤는데, 각각의 사유, 필취 사유 8가지, 임취 사유 11가지, 업무 정지 15가지, 자격 취소 4가지, 자격 정지 7가지, 지정 취소 4가지. 이걸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냥 쭉 보여만 드리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필요적 등록 취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8가지인데, 사망 해산, 부정 등록, 결격사에 해당됐을 때 개공이, 나아가 이중 등록을 했거나 이중소를 했을 때, 등록증을 양도 대여를 했을 때,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자격정지를 받은 소속공사로 하여금 업무하게 했을 때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건 상습법이라 부르는데 최근 1년 내에 업무정지 2번 이상을 먹었어요. 2회 이상의 업무정지를 먹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했잖아요. 그럼 이거 삼진아웃이죠. 필취예요. 그러니까 1년 내에 업에 걸렸다. 그럼 이때는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암기할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8가지. 나중에 이제 암기법은 나중에 나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11가지가 있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있거든요. 업무정지가 있는데 이거는 업무정지에서는 이론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교재 지금 85쪽에 업무정지 사유라고 돼 있죠. 자, 그래가지고 업무정지는 재량행위로서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2번째 줄에 법인인 개업공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랬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요 규정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법인은 사무소가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여기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들이 쭉 있는데 주된 사무소에 업무정지 때려버리면 모두 분사무소 같이 업무정지냐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명문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줄에 3번째 줄 업무정지 처분은 업무정지 처분이란 말에 동그라미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밑줄 3년이 경과한 때는 일할 수 없다. 3년의 동그라미. 이게 업무정지 시효 또는 제척기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꼭 이해해 두시는데 나중에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암기시켜요. 이 지문은 아주 깜빡하고 많이 속기 때문에 일단 주의하는데 업무정지에는 이거 시효, 제척기간이 있어요. 저는 이걸 제척기간으로 부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이거 시효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시효로 메모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를 나중에 들으실 거거든요. 시효는 중단이 있어요.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단이 없기 때문에 제척기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업무정지 처분은 업무정지는요 비교적 그 사유가 경미한 사유들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우리 개업공사가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일정 시간의 경과가 되면 더 이상 업무정지 안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 때리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업무정지 시효입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은 그 위반 행위를 했어요. 사유가 발생이 됐잖아요. 이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하다가요.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뭐냐면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안 한 거예요. 또는 계약서 보관을 안 했다. 이런 건데 그럼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몇 년 피해 다니면 된다? 3년이죠. 3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업무정지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3년 지나면 더 이상 안 때리겠다. 그런데 위반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못 때리는 거는 업무정지에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치사하게 말해요.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렸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암기를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사유 발생이 뜨면 꼭 이게 업무정지로 돼 있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업무정지로 돼 있다면 뒤에 3년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 점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 이게 시효였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의 사유가 쭉 지금 그 밑에 나열돼 있죠. 나열돼 있는데 업무정지는 최고가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최고가 6개월인데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때리면서 똑같은 위반을 했는데 A 개공한테는 6개월 때려버리고 A 개공한테는 한 달만 때리더라 이거예요. 왜? A 개공은 비타오백을 자주 사왔거든. 그러니까 이거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업무정지는 기준기한을 정해줬어요. 요 경우는 6개월, 요 경우는 3개월, 요 경우는 3개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정해주고 그 기준기한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가중을 하더라도 물론 6개월은 못 넘깁니다. 못 넘기는데 그래서 거기 6개월, 3개월, 3개월, 6개월, 3개월, 3개월 써있죠. 거기 기준이. 이게 기준 기간이에요. 이거 암기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나중에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암기시키는 게 아니고 기준 기간은 이해를 시킬 거예요. 나중에 이제 탄력받으면 아 이건 6개월 때릴 만해. 이건 3개월 할 만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기한이 있다는 거 이해되시고 그래서 이 기준기한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강경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못 넘기게 돼 있어요. 일단 자, 그럼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기준기한이 있다는 것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란 말 나와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또 어려워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요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인데 업무정지 기준기한은 말씀드렸고요.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 폐업신고해버리잖아요. 중개업을 영위하다 폐업신고했다. 일정 기간이 경과돼서 재등록을 들어갔어요. 그럼 재등록 개업공사는요.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요 규정이 왜 들어왔냐면 우리 법 40조에 들어왔는데 요 규정이 들어온 취지는 그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개업공사였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먹을 것 같은요. 그러니까 이자가 싹 폐업을 해버려요. 그리고 일정 기간을 쉬는 겁니다. 쉬고 재등록을 하는데 재등록 어디 가서 했냐면 서초구에 가서 재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법리적으로 따지면 요 규정이 없을 때는 강남구의 등록과 서초구의 등록이 틀린 등록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강남구에서 위반했던 것을 이유로 하여 서초구청장이 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걸 명문으로 해결했죠. 그래가지고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 후 재등록을 한 때는 폐업 전 개업공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어요. 승계한다. 그럼 요 규정 하나로 폐업 전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여기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폐업 전 위반을 이유로 재등록 개업공사에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다만 폐업 신고 후 재등록 하기까지 기간, 요 기간이잖아요 지금. 요 기간인데 요 기간이 폐업 기간이라고 불러요. 쉰 기간을 폐업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잖아요. 3년을 넘어서면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다만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해놓고 폐업 신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해놓고 폐업 신고를 해버리면 이때는 요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했잖아요. 이때는 해당 업무정지를 하지 않겠다 했어. 단서를 둔 거죠. 그럼 이 얘기네요. 폐업 신고하기 전에 위반한 행위가 등록 취소에 해당한 행위였어요. 그럼 문 닫고 쉽니다. 요 기간이 몇 년 지나면 못 때린다? 3년. 근데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 행위였어요. 그러면 문 닫고 쉰 기간이 요 기간이 몇 년? 1년만 지나면 못 때려요. 업무정지는 비교적 경미한 사유니까 쉰 기간이 1년만 지나면 봐주겠다는 얘기죠. 업무정지 안 때리겠다. 근데 등록 취소 위반 행위는 3년 지나야 못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3년 지나면 등록 취소 같은 거 안 하게 했을까? 우리 결격 기억나십니까? 결격이 대부분 3년 지나면 다 벗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문 닫고 완전히 쉰 기간이 3년 지나면 폐업 전 위반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업무정지는 1년만 지나도 거론하지 않겠다.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업무정지 제측기간 봤죠.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3년이고 여기서는 1년이네요. 둘의 차이가 뭐예요? 둘의 차이가. 여기는 폐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위반행위 내가 했는데 폐업을 안 했잖아요. 그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거 3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폐업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폐업 기간이 1년을 지나면 더 이상 못 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재등록개혁공사가 폐업 신고하기 전에 업무정지 과태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업무정지 과태료 받은 것은 이자가 그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상습범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렸죠. 삼진아웃죄. 1년 내에 업에 걸리면 삼진아웃 당한다 그랬죠. 필취예요. 그러니까 상습범 잡기 위해서 여기서 업무정지 위반행위, 업무정지를 먹었어요. 그리고 1년 내에 이걸 효과를 지속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1년 내에 업에 걸리면 삼진아웃 때리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폐업 신고하기 전에 받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이거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이자는 승계합니다. 상습범 잡고자. 그럼 이게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자가 12월 1일 날 업무정지를 먹었어요. 그리고 6월 1일 날 업무정지를 또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계산했을 때 1년이 되는 마지막 날 11월 30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 행위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지금 여기서부터 계산할 때 1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필취가 나가거든요. 필취가 나가는데 요거 규정을 둔 이유는 그겁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이건 승계시키겠다. 1년간은. 그러면 이거죠. 이자가 12월 1일 날 업무정지를 먹은 거예요. 3개월 먹었어요. 이거. 그러고 나서 이자가 다음에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업무정지를 또 먹었어요. 또 먹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자가 폐업을 해버렸어요. 6월 1일 날. 폐업을. 그리고 쭉 쉽니다. 쭉 쉬어가지고 이제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11월 1일 날 재등록을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고 나서 이자가 11월 30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폐업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죠, 지금. 그죠? 폐업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계산했을 때 1년이 되는 1년 내에 업에 걸렸죠,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필취를 때리겠다. 그래서 이 재등록개공은 폐업 신고하기 전에 받은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를 그대로 승계받아요. 몇 년 승계한다고요? 1년간 승계한다. 왜? 상습범 잡기 위해서. 이때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예요. 어렵죠, 좀. 그래서 요거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등록개공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해서 행정처분 나갈 때는 폐업 사유와 폐업 기간을 모두 고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자한테는 요 규정 그대로 준용해요. 중개법인의 대표자. 왜 그러냐면요. 이게 중개법인 설립해놓고 위법행위 잔뜩 해놓고 그 중개법인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법인 설립해갖고 또 위법행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 법인 대표자는 그대로 이 규정을 승계한다는 거. 이해만 일단 해두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내용이 바로 이제 그 교재에 지금 쭉 써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그래서 쭉 써 있는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지금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 재등록 개공은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폐업 신고 전에 등록시서 업무정지는 폐업 기간 3년 초과하면 못하게 돼 있고요. 업무정지는 1년 지나면 못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폐업 신고하기 전에 받은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는 그대로 승계해요. 왜? 상습범 잡기에서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한다. 그리고 폐업 사유 모두 고려하게 돼 있고 법인 대표자한테 준용한다고 그랬죠. 조금 어렵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요.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반복을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공익사에 대한 행정처분인 자격 취소 자격정지로 합니다. 그럼 자격 취소, 자격정지 이론적인 내용을 이해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교재 87쪽에 거기 양괄호 2번에 자격정지 사유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는 소공사에 대하여 다음에게 유효의 기간 동안 자격의 정지를 할 수 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와 사무소 시도사와 사무소지 시도사가 다른 경우는 사무소 소지 관할 시도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러나 등록하청은 자격증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됐던 지첩식의 사실을 시도사에게 통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반 사실의 통보가 이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연 설명하는데, 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았어요. 자격증 교부가 여기서 됐어요. 근데 중개사무소는 어디서 열렸냐면 경기도 광명시에서 연 거예요. 경기도지사, 사무소 시도이사죠. 이분이 감독을 나갔어요. 감독을 나갔고 공인인계사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분은 사무소 관할 시도사이기 때문에 직접 자격 취소나 정지를 못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발견했으니까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만이에요. 그럼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가 뭡니까? 청문.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제출이에요. 이걸 쫙 실시해요. 그리고 서류를 쫙 모아서 교부한 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죠. 그럼 통보를 해주면 이제 최종적으로 자격증 교부 서울시장이 자격 취소나 정지를 때리게 돼요. 주의할 점은 이자가 자격 취소나 정지를 한 후에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뺑이는 사무소에서 치고 생색은 교부한 시도사가 낸다. 이게 그 얘기예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와 사무소 소지 관할 시도사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요. 그리고 교부한 시도사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관청이 이번엔 광명시장이 감독을 나갔어요. 여기는 등록관청이죠. 이자가 감독을 나갔다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했어요. 그럼 여기는 시군구청장에 불과하죠. 그럼 이분은 자격증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의견 제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첩시 시도사에게 통보만 해주면 돼요. 이때 시도사가 경기도지사냐 서울시장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사무소 관할 시도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사에게 통보해 주게 돼요. 지첩 통보해야 돼요. 통보하면 이자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교부한자에게 통보해 줄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거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도요. 최고가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이기 때문에 기준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 표에 6개월, 3개월 써 있죠? 물론 이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건데 이때는 기준기한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넘겨갈 수 있고요.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물론 못 넘깁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격을 취소했을 때는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5일 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고 그랬죠. 동네방네 소문 5일 내에 내는 거죠. 취소 시에는. 그 다음에 자격을 취소했을 때는 7일 내에 증을 반납해야 된다고 그랬죠. 정지 시에는 반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지 시에는 통보할 일도 없습니다. 등록관청에 발견하면 통보하는 건 이제 별거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요게 자격 취소와 정지에 필요한 절차. 사유는 우리가 암기 안 하더라도 이해를 해둘 점이 이거예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자격 취소,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봤고요. 이제 사유. 교재 여전히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는 4가지. 부양정징인데 부정취득 양도되어 자격정지 중 업무했다. 자격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중 이중소하면 자격 취소해버려요. 업무한 건 똑같으니까. 우리법 위반 징역형 받았다. 그러면 자격을 취소합니다. 타법 위반 징역은 아니에요. 나중에 하고 자격정지 사유 7가지예요. 역시 이제 이장풀 확거 거금으로 암기할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기준기한도 있고요. 이번 순환 때는 그냥 암기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취소 사유는 5가지. 거래업무 사업자 지정취소인데 국장이 권한을 갖고 있고 할 수 있다만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이렇게 부운정 일산대. 그래서 부정 지정받았을 때, 운영규정 안 받았을 때,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때, 1년 내 설치 운영했을 때, 사망 해산 등의 사로 계속 적용이 불가능했을 때 이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 사유를 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칙으로 갈까요? 어렵죠? 어려운 것 같죠? 일단 저도요, 이런 아무리 시험에 대비한 공부지만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이렇게 법리적으로 설명이 지금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이런 거 암기 뭐 이게 3년 징역이고 1년 징역이고 필취 임치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어쨌든 자, 그럼 이제 벌칙을 보겠습니다. 이 벌칙은 행정벌이라 그러거든요. 행정벌. 그래서 행정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 표를 지금 설명드리는데 형벌이 있어요. 질서벌이 있습니다. 형벌은 징역벌금을 말해요. 질서벌은 과태료를 얘기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그렇듯이. 행정자가 붙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죠. 행정, 형벌, 행정, 질서벌. 그래서 형벌은 징역과 벌금을 얘기하고 행정, 질서벌은 과태료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명심할 게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우리 법상 토탈 제재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했죠. 그래서 행정처분의 종류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 취소가 있었어요. 다음에 행정벌은 두 가지였죠. 형벌과 질서벌인데 이게 공통 단어가 행정벌, 행정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벌은 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행정벌이란 말은 몰라도 돼요. 형벌은 징역벌금이고 질서벌은 과태료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형벌의 종류는 우린 두 가지가 있어요. 3-3, 1-1이 있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과태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눠진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행정벌은 행정처분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 그럼 형벌의 종류 3년, 1년짜리가 있고 질서벌은 500만 원, 100만 원이 있는데 자, 3년 이하의 징역 있잖아요. 아주 깨알 같은 게 싫어 되게 많기도 하죠. 무등록업자, 부정등록자 나머지 3번서부터는 모두 금지행이에요. 우리가 금지행이 14가지 중에요. 4가지만 1년짜리 사유고요. 나머지는 다 3년이에요. 10가지가. 그래서 3년 이거는 냈잖아요. 서비스 문제예요. 다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3년짜리는 금지행위로 주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지행위 두음자 따서 암기할 거예요. 제재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3년짜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뭐 이게 증서중개매매업이고 직접거래 쌍방내리고 들어본 적 있죠 오늘? 그 다음에 이게 투기조장이고 시세교란행위고 단체구성 중개제한행위죠. 3년짜리. 그리고 또 개공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자, 시세교란 목적으로. 그래갖고 특정 기업에 대한 중개 의뢰를 유도했다든가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지 않도록 했다든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강요했다든가 특정 기업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했다든가 그다음에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했어요. 그럼 이때는 이제 3년으로 갑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1년짜리는요. 이건 이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1년짜리는 지금 우리 교재에 쭉 나열한 게 어떻게 돼 있냐면 11가지로 나열돼 있죠. 11번까지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정확하게 14가지거든요. 이걸 8가지로 압축합니다. 그래서 순서 바꿔서 이제 나중에 암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양사칭 표정 시비 금지 이렇게 이제 암기할 건데 어쨌든 1년짜리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이 훨씬 중요해요. 3년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암기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일단만 봐두기만 하세요. 이거는. 자, 그래서 1년짜리 징역사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감만 잡아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론적으로 또 하나 이해할 게 90쪽에 양벌 규정이라고 있죠. 찾았습니까? 양벌 규정. 이 양벌 규정이 뭐냐면요. 이건 이제 이번 순환 때 이해하고 가야 돼요. 양쪽을 다 벌하더라. 그럼 양쪽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 위반행위 했잖아요. 개공도 처벌받아요.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는 타인을 많이 고용하여 업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고용한 자에게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속공사나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에요. 이들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즉, 징역벌금 위반 행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개업공인중개사도 해당 조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그랬어요. 다만 개업공사가 해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을 면합니다. 그럼 이 얘기네요. 소속이나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에요. 개공이 고용한 자들이죠. 이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징역벌금에 처하는 위반 행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고용한 개공이 있죠. 이 개공은 그 위반 행위에 규정된 벌금을 과한다 그랬어요.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 개공이 감독을 다했다. 그러면 벌금을 면한다겠죠. 그럼 예를 들어 이 얘기죠. 소공이 업무상의로 금지 행위 중에 하나인 거짓된 언행했다고 가정하죠. 오늘 거짓된 언행 공부했어요. 거짓된 언행하면 소공은 1-1이에요. 1년 이하의 또는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이때 개업공사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얘기죠. 단, 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벌금을 면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양벌 규정. 그러면 형사재판이 열렸거든요. 소공한테 400만 원 선고가 됐어요. 거짓된 행위로. 그럼 개공도 똑같이 선고형이 400만 원 나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나갈 수도 있고요. 더 나갈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이렇게 양벌 규정에 따라 개공이 만약에 400만 원 선고를 받았다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게 결격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직접 행위자인 소공은 400만 원 받았다면 이자는 결격이에요. 우리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입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자는 결격이에요. 직접 행위자니까. 근데 우리 대법원이 해석을 양벌 규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받았잖아요. 이는 결격이 아니라고 했죠. 아주 타당한 해석이었어요.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양벌 규정은 소공이나 보조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개공도 처벌한다. 단 해당 업무를 감독을 철저했다면 증명하면 벌금을 면하는데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됐죠? 이 정도. 어렵지만은 감은 일단 잡아두시고. 자, 그래서 양벌 규정을 다 봤고요. 이제 과태료를 볼까요? 과태료 사유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500만 원, 100만 원 쉽게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500만 원 과태료는 대상자별로 쭉 나눠놨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게 없죠. 추가. 근데 나눠져 있는데 거래업무 사업자는 2가지, 협회는 4가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있죠. 이거는 이제 2가지가 있고요. 500만 원 과태료예요, 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 기억나십니까? 연수교육을 정당소에 안 받으면 이건 500만 원씩이나 맞아요. 물론 기준금액이 이건 100만 원이에요.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다음 부당한 피시 광고도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암기할 거예요. 500만 원짜리 쉽게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또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쉽게 기억합니다. 뭐 영등포 휴게소 보자인데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 보자 이렇게 이제 암기할 건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있다는 것만 감 잡아두세요. 이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그겁니다. 과태료 부과권자 대상자 감만 잡는데 감만 잡자고요. 감만. 지금 암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거래정보 사업자와 협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있거든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뭐 광고업체로 이해하라고 그랬죠. 뭐 N, 뭐 직, 뭐 이런 데들. 500만 원 과태료거든요. 이거 누가 때리겠어요? 국장이죠. 감독자가 국장이니까.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자, 연수교육 미수자, 연수교육 실시자가 지금 시도의사죠. 그 다음에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때리는 거예요, 취소를. 그럼 반납 안 하면 백과거든요. 연수교육 안 받아 500만 원 과태료인데 이건 시도의사가 부가징수하겠죠. 그리고 중개 업무 관련 사항,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당연히 등록과책이 때립니다. 쉽죠? 아주 잘 물어봐요, 고맙게도.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도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준금액이 쫙 정해져 있어요. 요 경우는 400만 원, 요 경우는 300만 원, 요 경우는 200만 원, 요 경우는 50만 원, 요 경우는 3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금액은 깔끔하게 우리가 포기할 거예요. 깔끔하게 포기할 건데 어쨌든 기준금액이 있어요.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해서. 다만 이해할 점은 이거죠.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점작해서 기준금액에서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고요. 가중을 하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추가할 수 없어요. 요 내용이 어디 있냐면 91쪽에 지금 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맨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 있죠. 찾았어요? 거기에 써 있죠. 과태료는 기준금액에서 2분의 1 범위에서 역시 업무정지나 자격증처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늘리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과태료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거 같죠?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자, 건강들 주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